네, 퇴근길 라이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시장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으실 텐데 네. 일단 오늘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수가 하락을 했고 종목들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귀 크게 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뭐 힘드셨죠, 많이? 오늘은 저도 사실 좀 힘든 정도인데요. 뭐 반대 매매로 보면 월요일 날 제가 방송할 때 이제 시가총액 대비 그 신용융자 비율이 거의 꼭대기에 있다. 뭐 그거 한번 표로 보여드렸고 월요일 날 종가에 사실 저희 창구 쪽에 반대 매매 꽤 나온 뭐 담보 부족 계좌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체크해 보니까 월요일 날이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많긴 많았지만은 그래서 저희 창고로만 보면 월요일 날이 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융자 관련된 담보 부족 1차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더 빠지니까 오늘은 파락됐죠. 그때 담보 부족이 나왔다면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겹쳤는데요. 사실 오늘은 악재가 겹치려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이제 뭐 금리 충격은 뭐 당연히 지속적으로 되는 상황이고 유럽의 노드 스트림 1, 2 뭐 가스 누출 사고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 이슈도 부각이 됐죠. 그래서 2,206포인트 정도로 코스피가 시작을 했는데 이 기관 외국인이 양시장 현물 매도를 뭐 시초부터 하면서 이 선물만 양쪽 주체가 이제 일단 해지성으로 사기는 시작했습니다. 제한적인 수급 움직임이 있으면서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세로 또 전환했고 그러니까 현물도 매도, 선물도 매도예요.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또 기술적인 반등이 뭐 가능한 구간이다 뭐 이런 분석도 꽤 아침에 또 나왔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또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꽤 1% 가까이 코스닥도 장중에 올랐었습니다. 오전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돌아서느냐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1,430원 아침에 돌파하면서 현물 수급 개선을 또 제한되는 모습이 보였고 여기에 위안화도 결국 이제 7.2 위안을 돌파하면서 강달러가 갑자기 또 지속됐죠. 근데 사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바닥 인식, 그러니까 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어제 이제 지수가 1% 넘게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뭐 셀트리온도 오늘 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유틸렉스나 이런 쪽도 의약품 쪽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반도체,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아침에 플러스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의약품 업종 그리고 노드스트림 사고 소식에 따라서 신재생이나 방산 섹터 이런 쪽이 오전 중에는 일단 좀 강세로 시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10시 반 정도 되니까 뭐 갑자기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면서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위협을 했고요. 코스닥이 또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전장 시장이 급하게 밀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로 나왔는데 이때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게. 첫 번째로는 애플 수요 부진에 대한 이슈가 사실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하락은 이게 메인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어제 뭐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그러니까 기존에 좀 늘리려고 했던 계획을 뒤로 미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는데 이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데 또 그게 또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애플의 아이폰 수요 둔화 가능성이 또다시 이제 좀 뉴스화되면서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폭을 확대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애플 쪽에 좀 노출도가 많은 국가가 한국도 그렇기도 하지만 대만 쪽도 노출도가 높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가 대만보다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대만 쪽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지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봤는데 근데 보니까 대만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대만 시장의 전저점 7월 12일에 전저점이 있었는데 이때 증시 급락 이후에 약 그 2000년도에 약 5천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22조 원 정도로 설립된 그 국가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이 된 상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방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고. 그러니까 증시 안정기금 같은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대만 쪽은 이미 이제 이게 22조 정도가 이제 설립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승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외부 원인으로부터 이제 뭐 붕괴를 막기 위한 대만 정부가 일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어젠가요, 대만 정부도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된 가능성, 이게 또 실제
해외 쪽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대만은 조금 이제 그런 조치가 좀 선제적으로 좀 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발에 따른 뭐 독일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좀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노드스트림을 뭐 둘러싼 마찰이 이제 안보 이슈를 또 자극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유료화의 약세가 또 높아지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거기다 좀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된 것은 이겁니다. 그 IMF에 이어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까지 영국 크레딧 관련된 그 경고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용등급과 관련된 경고 소식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굉장히 이게 좀 더 부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1976년도 정도에 IMF 구제 신청을 실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번에 이제 뭐 좀 정책적으로 약간 실수를 하면서 이 IMF 구제 금융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떻든 신용평가사의 이제 워닝이 그러니까 결국은 경고가 나온 거죠. 이게 사실 좀 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물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상승이 좀 제한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년물 장기물이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갔습니다. 이게 좀 빌미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미국 경기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제 장기물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옐런 재무장관이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금융시장이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나 디레버리징 문제는 전혀 없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좀 자극을 더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42원까지 올라가니까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죠. 근데 또 백악관에서 또 불을 질렀어요. 왜냐하면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인 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달러 강세가 미국 경기의 상대적인 견고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러 약세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또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로 지금 터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쳤고요. 또 장중에 이제 위안화가 달러당 7.2 위안을 넘어선 것도 영향을 줬는데 이 위안화 쪽의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국경제를 앞두고 이제 인민은행이 유동성도 좀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달러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겹치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혼돈스러웠고요. 말씀드렸던 신용이나 스탁론, CFD 반대매매 이런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낙폭이 확대됐죠. 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게 공매도 부분이죠. 이게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막대 그래프가 없는 게 이제 기간 동안 공매도가 잠시 이제 좀 금지됐던 기간이고 이 파란색 구간이 이제 막대가 뭐냐면은 일평균 공매도 금액입니다. 일평균 공매도가 이게 이제 가치투자클럽이랑 뭐 이렇게 플랫폼에서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봤는데 이게 보면은 지난 월요일 정도 기준까지 해서 9월달 일평균 공매도가 무려 6천억 대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막대 그래프에 빨갛게 그려진 부분은 뭐냐면은 그 달에 이제 월간 코스피 수익률인데 이게 지난주까지 기준이니까 지금은 10% 훨씬 넘겠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공매도가 치솟는 어떤 그런 달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기준 그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0시 30분 지나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검토할 시점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이렇게 뉴스가 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착수했다는 거지 뭐 지금 뭐 그런 자금을 돌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시점에 2020년 3월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 기금 조성 금액은 10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기금은 조성했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주가가 V자 급등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기금은 사실은 조성하려 이제 했지만 사실은 시장에 안 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기금 조성을 하긴 했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가 뭐 1시 30분 지나면서 다소 이제 2,150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그렇는데
2시 20분 지나면서 사실은 그때까지 2시까지도 이제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2시 정도에는 또 뭐가 나면 스탁론 반대 매매가 또 나오거든요. 시간대별로 짜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시 20분 지나면서 정부가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2조 원 가량의 국고채를 긴급 바이백하기로 했다. 뭐 이 소식이 또 들렸거든요. 뭐 총 보면은 아마 5조 원 정도로 이제 채권 시장에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 회사채까지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돌면서 또 약간 이제 증시를 조금 하방을 조금 막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바이백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다시 사들이면서 채권을 조기에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급격한 채권 금리 급등을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정부 조치로서. 그래서 이게 시장에 대한 약간의 어떤 안도를 줄 수 있는 정책이긴 한데 이게 또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됩니다만 네. 오늘 장중에 그래도 이제 급락하는 부분들을 조금 제어했던 요건이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이 약간 얄미워요. 되게 이 선물을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좀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 양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6월 달에도 환율이 이제 레벨업 되는 과정이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도 6월 초부터 6월의 저점이었던 6월 23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약 8,6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계속 높이면서 주가를 뺐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9월 달도 비슷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9월에만 선물을 약 8,1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증시 하방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포지션을 계속 가져갔었고요. 오늘도 뭐 금융투자 등이 또 손절성 매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이 반대 매매 시간을 활용한 선물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투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시를 지나면서 외국인들은 막판에 또 선물을 순매수로 감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마감했는데 지금 종가 무렵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다가 지금 현재 보면은 4,942억 선물 순매수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밀어놓고 투매 일으킨 다음에 선물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일 만약에 잠깐 반등 나오면 또 팔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치는. 왜냐하면 지금 현물로서 사주는 매수 주체가 세게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 국내 코스피 시장이 10% 이상 빠진 월이 월간 기준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28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번 달 9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또 근데 다행히 이제 피치 같은 경우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소 좀 안도를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외환 보유고 이야기를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해봤는데 버프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 GDP 대비 이제 외환 보유고 비율을 좀 나타내기도 하는 건데 절대적인 외환 보유고 금액 자체로는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쭉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만 GDP 비율로 보면 저희가 한 24% 정도 됩니다. 전체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그래서 아주 낮은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게 외환 보유고 기준이 7월 말 기준이고요. 또 GDP가 이제 4월 기준인데 GDP는 IMF에서 4월하고 10월 두 번 발표하니까 10월 달 발표가 아직 GDP가 발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율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 놓고 이제 외환 보유고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 들고요. 아무튼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따라서 상당히 오늘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아주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매도 얘기가 아까 이제 잠깐 나왔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공매도 금액이 이제 늘었죠. 네. 이제 아침에도 잠깐 뭐 저희가 좀 얘기가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공매도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사실 뭐 증권사가 아니라 이제 시장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뭐 해외도 이제 다 한다고 하니까 그 있는 것 자체를 뭐 없애자라거나 뭐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제 오늘 아침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증권사들이 물론 이제 공매도 거래를 이제 위탁을 해서 버는 돈 수수료로도 이제 많이 벌었고 뭐 그 버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공매도는 증권사 통해서 해야 되니까 뭐 벌었다 칩시다. 그건 뭐 그래. 근데 이제 자기 거래를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증권사 자산을 공매도로 많이 했다는 조 단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하면 공매도도 할 수 있죠. 내려갈 거라고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올해 뭐 초부터 쭉 공매도를 아마 상반기에만 그렇게 많이 저희 한 걸로 나오던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 좋다는 시그널을 적어도 증권사가 뭐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혹은 뭐 우리 투자자들에게 안 좋다는 시그널들을 계속 주셨으면 사실 그렇게 뭐 화날 일은 아닌데
대체로 같이 팔고 떠납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팔겠습니다. 바닥이 가까운 것 같다라든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됐다든지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자신들의 자산은 오히려 공매 쪽 던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공매도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종목들을 했다면 뭐 그것도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을 다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뭐 LG화학, 카카오 등등이 쭉 순서대로 네. 있거든요. 그럼 그냥 시장을 팔았다는 거거든. 그쵸.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신뢰도의 문제에도 네.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우리 박은영 부장님 하신 건 네.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증권사도 이제 대차 거래를 하는 증권사가 있고 대차 거래를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네. 대차 거래라는 것은 이제 주식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건데 네. 증권사 일부 증권사는 공매도 대차 거래를 해주죠. 네. 근데 안 해주는 증권사도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권사도 봐야 되고 저희 이제 증권사 내에서도 뭐 지점 PB들이야 뭐 공매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본사 쪽에 이제 프랍이라든지 뭐 이렇게 금융 투자로 잡히는 내부 쪽에 운용하는 이제 부서가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뭐 그런 일부 해지성 공매도나 공매도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기관도 그렇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또 공매도를 많이 또 이용을 했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적으로도 오늘 보면은 사실 선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느낌?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이제 반대 매매 나올 시간쯤 돼가지고 선물 확 밀고 네. 또 투매 나오면 또 살짝 감았다 또 반대 매매 나오면 확 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가 무렵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또 선물을 완전히 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급이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격을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내부적으로도 아마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관 쪽, 뭐 저희 증권사 자체 고유 계정 운영하는 쪽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네. 연기금이나 주요 기관들도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관들도 사실은 못하고 같이 팔아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뭐 안전판이 사실 수급적으로 없다는 느낌도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예를 들면 지금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제 팔았는데 본인들의 어떤 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제가 잘 이해 못했던 뭐 어떤 시장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어서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면 이제 저도 좀 더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보여진 현상만으로 그냥 제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이거는 조금 이 어쨌든 소비자들이잖아요, 그죠? 소비자들이고 우리 또 고객들의 과의 아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신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명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명을 좀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해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박은영 부장님한테 뭐 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뭐 증권사들이 좀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누가 될.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증권사의 내부적인 수익률을 위한 결정이고 사실 그런 매매를 하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시장을 자꾸 팔면 시장이 우리 시장 너무 하락할 텐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수익률을 위한 결정이라고밖에 생각 못하고 좀 더 아쉬운 건 외국인은 뭐 그렇다 쳐요. 매일 뭐 우리 시장에서 뭐 ATM기처럼 돈 빠져나가고 뭐 이러는데 약간 이제 연기금이나 뭐 국내 기관이나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 주체들이 더 팔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배신감이 많이 생기네요. 사실 이제 아까 증시안정기금 말씀드렸지만 지난 코로나 때 3월달에 이제 10조 7천억 할 때 뭐 운용사나 이렇게 나서가지고 증시안정기금 이거 빨리 하자라고 나서면서 이제 좀 돈을 아까 모았잖아요. 그때 이제 기금을 못 쓰고 바로 V자 반등 나올 정도로 이제 그게 좀 사실 좀 트리거가 좀 된 적도 있거든요. 2020년도 3월에. 그래서 좀 뭐 기관들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좀 나서가지고 이런 좀 그 증시 방어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필요하고요. 또 아까 제가 뭐 일평균 공매도 이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이 늘었던 월에 보니까
주가지 수익률이 상당히 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나서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뭐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시적인 뭐 대만처럼 한시적인 어떤 뭐 이 정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뭐 고민을 뭐 정부 차원에서 좀 해주면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예, 그래 좋겠습니다.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뭐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전판에 대한 고민은 조금 했으면 하는 뭐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조금씩 살펴볼까요?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대 매매 관련된 그 얘기 좀 네네네. 해주세요. 시간대별로 좀 다르다고요. 그냥 표 하나 띄워주시면 그냥 편합니다. 이게 네. 반대 매매 정리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나온 뭐 자료 그냥 따왔는데 이게 이 표는 뭐냐면 CF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반대 매매 시간표인데 뭐 각 시간대마다 어느 증권사가 CFD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 보입니다. CFD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마다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증권사가 있고 나머지 증권사 서비스가 없습니다. CFD 관련된. 그게 없고요. 9시는 일반적으로 저희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별 시가 반대 매매가 9시에 나갑니다. 일반적인 고객들. 일반적인 예. 증권사들은 이제 네. 9시에 네네네. 반대 매매가 나가고요. 시가 반대 매매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CFD 반대 매매.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뭐 10시는 한국투자나 유진, 그다음에 11시는 키움하고 메리츠, 12시는 하나증권, 1시는 신한증권, 이렇게 CFD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시간대마다 이제 나가고, NH투자증권은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나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FD 반대 매매가 나가고, 오후 2시에는 또 스탁론 반대 매매가 있습니다. 이건 네. 저축은행이나 통해서 이렇게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오늘 이제 아까 뭐 오후 한 2시 반 정도 때부터 조금 이제 진정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너무 이제 시장이 또 안 좋으면 막판에 이제 한 3시쯤 되면 다음날 또 반대 매매 맞을 것 같으니까 다음날 시가 반대 매매 맞는 것을 좀 회피하려고 전날 그냥 털어버리는군요. 예, 약간 3시쯤 되면서 막판에 좀 터는 개인 물량도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면 다 시간대마다 지뢰받칩니다. 네,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뭐 피할 결국은- 시간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급락세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과 관련된 물량들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섹터별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좀 이슈가 있었죠? 네, 뭐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슈 있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 거고 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관련된 인수위약 관련된 롯데케미칼의 이제 본입찰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뭐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인수하는 걸로 좀 이제 가정을 하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다면은 지금 한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 정도를 53.3% 정도인가요? 그 부분은 인수하는 건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거의 90%에 달합니다. 거의 2배 정도 가격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는 13% 점유율 4위,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SK 넥슬리스 다음으로 2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이제 한 번에 동박시장에서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 이제 하나증권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했는데 인수 가격에 대한 뭐 상대 비교와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가 이제 2019년도에 SKC 쪽에서 그 KCFT라는 회사를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지분 100%를 1조 2천억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SKFT 같은 경우에 기준 PER이 한 28배, 그리고 PBR이 5배, 그리고 EV/EBITDA가 17배 정도 기준으로 평가해서 인수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만 톤당 가치가 약 6천억 정도로 평가해서 인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분 53.3% 그리고 인수 가격을 2조 5천억으로 생각하면 이 올해 기준 PER이 62배, 그리고 PBR이 3.6배, EV/EBITDA가 36배에 해당하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좀 절대값이 굉장히 높게 인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 동박 캐파 6.4만 톤 정도 감안하면 만 톤당 약 한 8,400억 정도 가치로 계산됐으니까 아까 제가 KCFT 인수됐을 때 그때가 만 톤당 6천억 정도 평가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8,400억 가치니까 사실은 상당히 40% 이상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현금성 자산 한 2조에서 3조 정도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뭐 차입금이나 자금 조달에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한국신용평가 쪽에서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신용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좀 내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오전에
거의 한 10% 정도 급등했다가 오히려 이제 오후장에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도 좀 있었고 롯데케미칼은 뭐 아침부터 좀 안 좋았죠. 인수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좀 그렇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 이전에 인수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비싸게 산 거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만큼 또 2차 전지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또 올라갔으니까 뭐 인수 가격도 또 많이 비싸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다음 섹터는 가스. 네, 가스? 오늘 뭐 이야기했던 게 뭐 가스가 가장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 아예 그냥 사진 좀 띄워주시면 네. 이 노드스트림 쪽에 어디 쪽에 이제 가스가 터졌나 부분인데 이 큰 사진에서 보면 왼쪽 아래쪽에 점이 찍힌 세 군데가 보입니다. 네.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노드스트림 루트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노드스트림 두 번째 루트입니다. 네. 점 찍힌 곳이 이제 이번에 누출된 곳인데 다음 사진 보시면 조금 크게 확대된 쪽이 있습니다. 이 노드스트림 쪽에 이제 노랗게 체크가 돼 있죠. 위쪽에 두 군데, 그다음 밑에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유출이 된 거죠. 노르드 스트림 1에서 두 군데, 2에서 한 군데. 네,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이 주권이 미치는 영해가 아닌 공해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계산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인위적인. 네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국경 쪽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게 국경 침범이나 여러 가지 그렇겠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공해에 있는, 그러니까 공해 쪽에다 딱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 문제 삼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계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막 가스가 차오르면서 이게 막 보이거든요. 기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군요. 네, 이게 폭발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 반경이 수백 메다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이 터진 이 반경, 이게 물결이 막 이게 보이는 반경이 수백 메다가 정도 네. 된다고. 뭐 제일 넓은 데는 한 1.6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이게 문제가 뭐 되는 거죠. 근데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노드스트림 관이거든요, 관. 저렇게 예, 두께가 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하지 이렇게 않으면. 관이 두꺼운데 이걸 이게 이제 뭐 가만히 있는 바다 안에서 세 군데가 폭발을 갑자기? 했을까? 예. 그 동시에 지금 네, 세 거의 군데가 된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독일이 그래서 러시아를 의심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본인들이 아니라고 이거 무슨 일이냐고 막 그렇다고.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이렇게 관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된 것처럼 공해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공을 침범하지 않고 이 공해상에 그런 것들을 딱딱 터트린 걸 보면 조금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쪽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시나리오가 지금 세 개인데 하나는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가스관도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점검을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몇 월부터 하여튼 그 점검이 거의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점검이 좀 늦어지는 상황에서 점검팀이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사람들이 유럽 기업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터졌다는 건 좀 수상하다. 그쵸.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미국설 하나 러시아설 하나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터트린 게 러시아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분석하기로는 러시아 내부의 여론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외부로 불만을 좀 돌리고 내부 여론을 좀 이렇게 모으기 위한 건 아니냐는 그러니까 자폭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아예 그냥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를 그냥 이렇게 끊어버린다. 예, 그래서 니네 겨우라도 뭐 러시아로부터 무슨 가스 받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라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누가 했는지는 사실 뭐 알 수는 없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유럽 가스 가격과 미국 가스 가격의 이제 흐름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라피키 리서치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가스는 한 10% 이상 급등했다가 7%대로 플러스로 끝났고 미국 가스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3.4%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놓고도 이제 이렇게 유럽 가스와 이제 그 미국 가스가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분위기가 되고요. 이 이제 유럽과 미국 간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 차이가 확대되니까 유로화가 또 약세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로 연장되는 시발점이 또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도 전력 생산의 한 10에서 15%를 수입된 가스를 통해서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독일이 이제 17개의 원전을 폐쇄하고 남은 3기 중에 하나도 폐쇄하고 이제 2개 정도 하는데 이것도 남은 뭐 올해 연말까지 남은 원전 2곳을 뭐 가동을 길면은 내년 4월까지 계속적으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원전이나 다른 쪽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석탄이나 다른 쪽의 가격에 또 영향을 주든 뭔가 이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이 반영될 거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종가 무렵은 다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똑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특히나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음식료 관련한 섹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선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음식료, 뭐 사료, 비료, 농업 이쪽도 이제 또 수급이 조금 쏠렸었는데 네. 뭐 외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스트림 이제 이 가스 누출 때문에 전쟁 장기화가 당연히 이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료나 이런 섹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백악관에 따르면은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15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73%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OECD 소속 국가 중에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10개 중에 1개, 그러니까 가구로 따지면은 미국 가정의 10개 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로 식량 수급이 또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해요. 비만이 이렇게 높은데 굶는 사람이 10%예요? 예, 10개 가정 중에 1개 가정 정도가 또 이렇게 수급, 식량 수급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28일 비만 억제, 그다음에 기아 종식을 위한 식량 안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 백악관 차원에서 식량 안보 회의를 나선 게 1969년도에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니까 이게 또 약간 시각에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샴푸 식품이나 뭐 신성홀딩스, 뭐 팜스토리, 대유 뭐 이런 종목들이 오전에 한때 굉장히 좀 네. 강하게 수급이 또 들어왔던 이슈가 됐습니다. 네. 비만 같은 경우는 뭐 부자 나라 병은 맞는데 실제로 부자들은 잘 안 걸리죠. 부자들은 관리를 더 열심히 하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사실. 나라의 좀 저소득층들이 많이 네. 예, 아마 걸리는 게 비만이라고들 하죠. 네. 네. 아이폰 얘기는 이제 앞서서도 잠깐 했었는데 지금 애플의 주가가 프리마켓의 흐름을 보니까 한 4% 가까이 하락을 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빠지는 건데. 애플이 4% 빠져요? 네. 네, 사실 뭐 최근에 빠진 거 보면 한 14%인가 10몇 프로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부품주들은 국내에도 20% 넘게 빠졌고 네. 뭐 대만이나 다른 쪽 부품주들도 이제 그렇게 20%대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애플이 예상했던 수요 확대가 실현되지 못하니까 이제 올해 새로운 아이폰 생산 확대 계획을 뭐 좀 철회했다. 뭐 뉴스가 아까 나왔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갑자기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요. 지금 뭐 애플이 이제 올해 하반기 14 제품군을 최대 600만 대까지 추가 생산한 노력을 이제 부품사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낮춰라 이렇게 협력사들한테 뭐 전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 생산량 약 9천만 대 정도를 이제 뭐 조금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스의 에디슨 리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고명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제프리스의 에디슨 리라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이폰 14 판매량이 첫 3일 동안 98만 7천 대 정도 팔렸다. 이게 아이폰 13보다 10.3% 감소한 숫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또 예약 판매가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예약 판매는 결제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예약만 하는 거니까. 예약만 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4 매출이 예약 판매가 암시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수요가 여전히 약하고 14 매출이 기대했던 만큼 강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LG 이노텍을 포함한 아침에 사실은 LG 이노텍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제일 먼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LG 이노텍, BH 같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네.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더구전자 이런 종목도 빠졌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그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지금 뭐 최소라 연구원이 이제 이쪽에 담당 IT 쪽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인데 중국 쪽에 뭐 출장 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현지 사진을 또 장중에 이제 좀 이렇게 올렸는데 애플 스토어.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네. 어제 이제 현지 오후 4시 기준 중국 상하이의 난징루라는 곳인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명동이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이제 애플 매장인데 줄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거 화웨이 매장은 되게 뜸했는데 이렇게 줄 서 있다는 현지 이제 사진을 좀 올려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지금 애플 관련된 중국 사이트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4, 5주 정도 연기된다 이렇게 또 현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프로 기준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프로 맥스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또 보시면 한 5주에서 6주 정도 지금 연기되고 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은 대기 시간이 4주에서 6주까지 지금 대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이제 4개가 있는데 프로하고 프로 맥스 말고 기본 모델이 또 있잖아요. 그 2개가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매출
비중은 LG 이노텍은 사실은 64% 정도 되고 BH가 이제 프로 시리즈 매출 비중이 52%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가 많이 팔리는 거는 LG 이노텍이나 뭐 BH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악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또다시 이제 오늘 코멘트를 또 냈는데 이 중국 단일 시장의 3일 출하량만 가지고 14 시리즈의 실패를 논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르다. 10월 달에 물량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실제 지금 3일 출하량 가지고 실패를 논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 그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당연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데 이걸 지금 전작 대비해서 출하량이 감소하더라도 프로 시리즈 믹스 개선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 관련된 부품사들, 프로에 집중된 그 부품사들은 상당히 좀 실적이 괜찮을 거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참고로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대당 매출액이 일반 시리즈 대비 약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단도 상당히 2배 정도 비싼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G노텍은 64% 차지하고 있고 네. BH는 52% 차지하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냐 얘기 나오는데요. 또 삼성증권도 비슷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가 약간 빠지거나 비슷할 수 있지만 이 초기 프로 비중은 기존의 추정치가 51%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프로 시리즈의 비중이 60%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프로 비중에 대한 아이폰 13과 14의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표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 표를 띄워주시면 파란색이 프로예요? 네, 파란색이 이제 프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은 좀 준다. 13 대비 14가 조금 주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13 작품보다 14가 프로 비중에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나 프로 맥스 쪽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아이폰 14 플러스가 10월에 출시되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아직 무의미한 상황이고 아이폰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생산 비중 변화가 충분히 나타났고 또 삼성증권에 의하면은 해당 애널리스트가 삼성과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소니 등의 주요 부품 업체들의 주문량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리포트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콘의 전체 생산량도 현재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며칠 동안의 그 리포트만 가지고는 이렇게 급락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이폰 출하량이 피크아웃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모델 체인지의 메이저 모델 체인지는 내년 모델이라고 해요. 아이폰. 아, 내년? 네. 15. 네. 내년 모델이 상당히 좀 메이저 체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애플에 관련된 성장성을 좀 기대를 저버리기엔 좀 이르다는 판단이다라는 거고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애플이 한 1에서 2% 정도 이상 시장 점유율을 올릴 걸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핵심은 사실은 아이폰만 갖고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에 나오는 XR이나 VR 기기 애플 쪽에서 내는 이쪽에 방점이 있을 건데 그쪽도 사실은 카메라 모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뭐 LG노텍을 포함한 이쪽은 기대를 저버리기에는 좀 이르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온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애플 쪽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쪽에 올레도스 디스플레이 이걸 이제 생산 관련된 주문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요.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사실 XR VR 기계의 핵심적인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네. 애플이 이제 아주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 그런 모멘텀이 좀 돌아온다면 아마 좀 주가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4분기에 좀 반영되지 않겠냐 보는데 사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거고 그쵸. 오늘 되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있잖아요. 네. 도마무스인가요? 도마무스라고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보면 네. 계속 그 멀티버스에서 시간을 혼돈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은 물량을 부르는 거예요. 매도하고 투매 나오고 손절하고 또 좀 돌다가 또 매도하고 투매 손절하고 계속 돈다.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돌 정도로 계속 그 투매가 도는 거죠. 빠지면 네. 또 투매 나오고 또 매도하고 매도 이렇게 나오니까 좀 개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뭐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현재 일부에서 뭐 PBR이 어떻다, PER이 어떻다 이야기는 나오지만 핵심적인 건 수급이잖아요. 이 투매가 멈춰질 시간까지는 아직까지 저점을 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상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시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분명한 것은 뭐 저도 사실 저점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들 뭐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상당히 좀 아직은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아이폰은 보통 이제 짝수 시리즈가 잘 된다 뭐 이런 그래요? 통계도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지나고 나서의 얘기지만 아이폰 14가 발표되기 전에
너무 애플 측에서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면서 우리 이번에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해서 네. 대체 저는 그때 이항영 위원님이랑 얘기할 때 이게 뭐 내부적인 그런 통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걸 전망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체 주기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뭐 이런 그럴 수 식으로 있겠네요. 이제 네. 14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을 예상을 했는데 요즘에 사실 경기도 안 좋은데 핸드폰 가격도 15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이걸 쉽게 바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지 않았더라면 실망감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말을 제가 헷갈리고 잘못한 것 같은데요. 도루마무인가요? 네. 어쨌든 아니 뭐 많이 올려주셨던데요. 예, 도루마무.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예. 않고 다 이해하셨어요. 계속 이제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돌고 계속 그게 연속적으로 된다는 의미인데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수급에 달려 있어요. 뭐 저점이 어디다 그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뭐 네. 밸류션이 뭐 역사적인 어떻고 19년도에 뭐 저점 갔을 때 0.8배가 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제 지수는 나오죠. 저점에 대한 지수는 나오지만 수급을 가지고 논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이 기본적인 수급 쪽으로 어떤 뭐 돌아가느냐 아니면 차라리 뭐 장이 좀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빠지는 장에서 싸다고 그냥 이렇게 주식을 사기에는 네.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는 이 정도에서 오늘 정리하고요. 참 저번 월요일에도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네. 예.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뭐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사실 좀 팔기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뭐 하방이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은 잘 4분기를 좀 버티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